바둑 게임 앱을 같이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AI OS입니다. 입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넨스의 AI 리서처 유민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프로토콜입니다. 개발 당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AI OS를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 마주한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시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저희 회사의 기술적인 수준을 어필할 수 있는 정확성, 라이브 시연을 소화할 수 있는 안정성,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직관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행사의 취지가 이세돌 국수님의 알파고와의 대결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만큼 헌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했고, 한편으로 저희가 기술을 보여줘야 하는데 회사 내부의 핵심 기술을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만들기에는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직접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영감을 받은 방식은 스웜 인텔리전스라 불리는 군집지능입니다. 군집지능은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지능을 가진 개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관점에서 군집지능은 중앙 제어 없이 개별 에이전트들의 행동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미가 페로몬을 통해 흔적을 남기면 다른 개미와 소통하듯이 에이전트들이 직접 대화하기보다 환경을 매개로 간접 소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에이전트들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정보가 환경에 누적되어 시스템 전체에 학습 효과가 발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페로몬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에이전트의 규칙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규칙은 어떤 파일의 변경이 감지되면 그 파일의 내용을 프롬프트로 활용하는 LLM 추론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통해 본능이라는 개념을 구현해서 브레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한 개의 프로토콜 위에서 에이전트 간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몬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 파일 감시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파일의 텍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변경이 감지가 되고 LLM 추론이 발생되도록 트리거됩니다. LLM 추론 결과로 인한 텍스트를 다른 페로몬 파일에 작성하게 되면 해당 브레인이 트리거되어 연쇄적으로 트리거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곳에서만 한 파일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파일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에이전트가 스스로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이제 메시지 브로커나 데이터베이스, API 서버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로컬 컴퓨터 내에서 통신할 경우에는 에이전트 간 통신을 위해 서버나 DB를 별도로 두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재시작 이후에도 마지막 상태를 보존하고 관찰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가 라이브 데모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연쇄적인 추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 단계가 많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쓰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고 동시성 관리를 위해서 큐잉이나 디바운스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페로몬 프로토콜을 이용해 연쇄 추론을 유도하는 방식을 한번 도식화를 해보았는데요. 최초의 페로몬 파일에 텍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 트리거된 브레인에서 추론된 결과를 다시 다른 브레인의 페로몬 파일에 작성한다면 연쇄적으로 여러 브레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개입 없이 여러 단계가 알아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와 소통할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파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연결 구조만 만들어 준다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브레인을 조금 규격화하기 위해서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먼저 컨버세이션 브레인인데요. 유저나 에이전트 간 자연어로 소통을 할 때 그 대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브레인입니다. 두 번째는 액션 브레인입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맞는 스킬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브레인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브레인입니다. 작업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장기 기억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 수행 결과와 기존의 장기 기억을 결합하여 업데이트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타입에 따른 입력할 파일과 출력을 저장할 파일 주소를 규격화할 수가 있고 필요한 브레인을 여러 개 조합하여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조합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OS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가 있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OS 에이전트는 컨버세이션 브레인이 필요한데요. OS의 컨버세이션 브레인은 유저와의 대화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만약 서브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 요청은 서브 에이전트의 액션 브레인으로 향하도록 주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의 액션 브레인은 그 서브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펑션이나 어떤 툴, 스킬 등을 선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역할에 의해 수행된 결과를 다시 OS 에이전트의 컨버세이션 브레인 쪽으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브 에이전트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서브 에이전트에게도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서브 에이전트의 액션 브레인 쪽으로 직접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액션을 수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OS 에이전트의 컨버세이션 브레인에 보내기도 하지만 장기 기억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메모리 브레인 쪽에도 결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메모리 자체는 OS 에이전트 내부에서 컨버세이션 브레인 쪽에서 답변을 생성할 때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OS 에이전트에서 서브 에이전트에게 특정 작업을 간접적으로 위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나운스 기능을 만들어 두었고, 이 경우에는 OS 에이전트의 컨버세이션 브레인에서 서브 에이전트의 컨버세이션 브레인으로 직접 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브레인을 조합해서 에이전트를 구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에이전트의 역할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연에 사용된 에이전트는 총 5개로 OS, 어시스턴트, PM, 디자인, 코딩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능의 축소 버전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전체를 놓고 본다면 법률이나 회계, 인사 등의 실제 회사에서 있을 법한 그런 역할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조직들을 템플릿 구조로 만들어서 대학과 같은 아카데미 같은 조직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브레인과 템플릿을 결합해서 저희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에이전트의 역할을 정의할 때는 저희는 뭐 미션.md라든지 어서리티.md 같은 마크다운 파일 단위로 프롬프트마다 미션과 권위를 제한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로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 시스템 전체가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피드백 루프가 필요한데요. 결과물에 대해서 유저가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점점 발전하는 구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터프라이즈 템플릿에서 저희가 AR이라고 에이전트 리소스의 개념을 넣어놨는데, 이 AR 에이전트는 회사의 HR 부서처럼 각 에이전트의 퍼포먼스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라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수정하여 A/B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비교하고 프롬프트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게 되고요. 또한 사용하는 모델을 바꿔서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특정 에이전트의 기능이 많아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새로운 에이전트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세션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의 성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조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펑션 컬링을 할지 에이전트 콜링을 할지 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툴 컬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두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펑션 컬링도 속도 면으로 보나 성능 면으로 보나 나쁜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펑션 컬링 방식을 잘 만드는 것이 별도의 라우팅을 거친 것보다 좋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에이전트 컬링을 택한 이유는 단일 오케스트레이터의 실패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 또 어떤 업무마다 오너십을 부여해서 스스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를 평가하고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에이전트의 컬링 성능 또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에이전트 콜링 방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앞서 말했던 그 공지한다는 의미로 보드 어나운스먼트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기존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인 경우에 오케스트레이터가 위임할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저에게 다시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혹은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묻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들에게 작업이 전달되고 각 에이전트가 각자 동시에 그 작업을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지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대상에게 지시를 하거나 까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자기 역할이다 혹은 자기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죠. 이런 현상을 비슷하게 구현해서 에이전트 컬링 방식의 장점을 또 한 가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또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은 바로 에이전트 스포닝이라는 기능입니다. 에이전트가 일시적으로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기존의 에이전트가 수행한다면 프롬프트나 메모리도 무거워지고 기존에 특화되었던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에이전트의 판단 하에 OS 에이전트에게 신규 에이전트 채용을 요청하게 되고, 그 OS 에이전트가 신규 에이전트를 채용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새로운 에이전트가 생겨나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연에서 보여줬던 그 바둑 선생님이라는 바둑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바둑 설명하는 태스크만 수행하는
일시적인 그런 에이전트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별도의 배포가 필요가 없어서 기존 시스템 위에 빠르게 붙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유저 및 에이전트 브릿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김재웅입니다. 저희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구조를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는 이제 분명히 강력하지만 그만큼 트레이드오프도 존재하는데요. 에이전트끼리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한 에이전트가 내린 결정이 다른 에이전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하고, 성능을 위해서 전체 컨텍스트를 모든 에이전트가 공유하다 보면 이게 토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이전트마다 다른 역할을 부여했던 건데요. 그 해당 역할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둠으로써 나머지는 아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PM 에이전트는 원본 요청이나 전체 기획 맥락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코드 상세를 실제로 본다든지 혹은 디자인 파일을 실제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에이전트나 코딩 에이전트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에이전트는 자기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혼선이나 비용 낭비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렇게 잘 나눠진 에이전트들한테 어떻게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숙제가 생깁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번 발표의 주제인 브릿지 레이어입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사용자 입력부터 에이전트 실행까지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텍스트나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보내면 인터페이스 브릿지가 이 입력을 먼저 받아서 방식에 상관없이 통일된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브릿지 레이어에서는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변환된 메시지를 메인 오케스트레이터에게 보내는 부분과 OS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각 서버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부분을 나눠서 각각 유저 브릿지, 에이전트 브릿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브릿지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유저 브릿지는 인터페이스 브릿지에서 넘어온 그 텍스트 문장을 LLM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화된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단순히 포맷 변환만 하는 게 아니라 OS 에이전트가 알아야 할 맥락을 함께 주입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OS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브릿지는 실제 메인 오케스트레이터인 OS가 특정 서버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위임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 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반환 주소를 함께 등록을 합니다. 반환 주소를 함께 전달하는 이유는 작업이 완료됐을 때 누구한테 결과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명시해 놓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OS 에이전트가 유저 요청을 받아서 PM한테 이제 위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브릿지 레이어는 반환 주소에 위임자인 OS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PM의 모든 역할이 다 끝나면 기존 요청자였던 OS한테 결과를 전달하겠다라는 표시예요. 또 바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면 PM이 혼자서 할 수 없는 태스크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또 디자인 에이전트나 코딩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릴레이로 위임을 하다가 마지막 최종 작업자인 디자인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한다면 그걸 이제 브릿지 레이어에서 반환 주소를 꺼낸 다음에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할지 PM 에이전트한테 결과를 돌려주게 되고, 또 PM 에이전트가 판단했을 때 이게 뭔가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처음 이제 등록했던 OS 에이전트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하나의 사이클만 봤을 땐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반환 주소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은 각자의 역할만 하고 이 결과물을 약속한 공간의 파일로 쓰게 되면 그걸 브릿지 레이어가 읽어서 적절한 에이전트한테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꼬이지 않고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각 작업이 끝날 때마다 에이전트 혹은 LLM이 이 결과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하지? 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완료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해라 와 같은 콜백 함수 개념이나 상태를 제어하는 스테이트 머신 같은 별도의 장치도 없죠. 그래서 반환 주소 하나로 전체 체인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브릿지 레이어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휴머인드 루프 게이트입니다. 에이전트가 모든 작업을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 요청에 따라서 모호한 표현이나 중요한 방향 결정은 유저의 의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이 순간에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선택을 요청을 합니다. 서버 에이전트가 유저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브릿지 레이어가 인터페이스 브릿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각 UI에 맞게 버튼을 표시한다던가 아니면 음성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동시에 해당 에이전트는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유저 브릿지를 통해서 OS 에이전트의 페로몬에 기록을 하고, 에이전트 브릿지는 다시 OS로부터 받은 승인 요청을 대기 중인 에이전트한테 직접 라우팅해서 작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작업은 에이전트가 스스로 빠르게 자동으로 처리하되, 분기가 필요한 지점에서는 사람이 개입해서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 레이어에서는 에이전트들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LLM은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약을 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할 때 중복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에이전트가 서로 요청을 보내서 이게 순환이 발생해서 무한히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드레일로 막을 수 있고, 또한 반환 주소가 없어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제 유실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들이 있고, 지금 이 장표에서 보는 수치들은 단순 예시고 각 에이전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발표의 핵심은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역할인 추론을 하고 스킬을 실행하고 학습하는 이 해당 루프만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메시지를 전달한다던가 필요한 컨텍스트를 보강한다던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준다던가 하는 것들은 브릿지 레이어에서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의 성능 측면과 브릿지의 안정성 측면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각각 영역에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바드갭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개념이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상으로 유저 및 에이전트 브릿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 브릿지 발표를 맡은 민지홍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에이전트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 위치하는 교체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추상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단순히 화면을 그리는 역할을 넘어서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출력을 사용자 경험으로 변환하는 표준화된 전달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협업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내부에서 다양한 결과를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통해서 이러한 내부 구조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분리해 두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통해서 저희는 사용자와 그리고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 저희의 메인 OS 에이전트와 상호작용만 경험을 하도록 이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계층인데요.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 시스템은 특정 UI 구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표준화된 이벤트만을 인터페이스 브릿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이 이벤트를 받아서 현재 연결된 구현체에 맞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에이전트는 무엇을 전달할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체 가능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웹 인터페이스를 모바일 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화 기반 IVR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게 되더라도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표준화된 이벤트만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가 처리하는 표준 이벤트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크게 5가지의 중요한 이벤트로 설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컨버세이션입니다. 사용자와 이제 메인 시스템 간의 대화의 흐름을 표현하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전트 버블인데요. 이 이벤트는 각기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이 현재 상태를 가장 짧은 문장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작성 중입니다. 또는 앱을 빌드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표기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컨텐트 뷰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각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메인 뷰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획서라든지 표, 차트, 이미지 갤러리 또는 앱 퓨리브처럼 정보 밀도가 높은 결과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에이전트 패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조 패널로서 제어 요소를 패널 형태로 구성될 때 사용됩니다. 현재 서브 에이전트들의 상태를 표시한다든가 또는 이제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에이전트 패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션 버블인데요. 메인 OS가 사용자에게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 할 때 명시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지를 둘 때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식으로 특정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이 액션 버블을 통해서 저희는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점은 컨텐트 뷰어를 예시로 들면은 같은 이벤트라도 웹이나 전화 형태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는 컨텐트 뷰어가 사용자에게 UI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전화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성 안내 같은 별도의 뷰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메시지 형태로 변경하여서
사용자에게 음성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즉, 이 표준 이벤트는 표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계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인터페이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Surface Projection과 Dual Path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urface Projection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시각적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처리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첫 번째 경로는 UI 직접 투사 경로입니다. 이 UI 직접 투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컨텐트 뷰어 같은 액션 형태가 UI 직접 투사 경로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오케스트레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페이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로는 OS 컨텍스트를 기록하는 경로입니다. 즉, 사용자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경로입니다. 같은 결과에 대한 텍스트 요약이 페로몬 파일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OS 에이전트는 정상적인 대화 흐름을 유지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 안내라든지 아니면 후속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동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또 전반적인 시스템 맥락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메시지나 버튼 클릭 같은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이 입력은 유저 브릿지를 거쳐가지고 OS 에이전트에게 대화 페로몬 파일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입력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하지만 실제 라우팅이나 처리 로직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가 설계해 놓은 휴먼 인 더 루프 상황에서는 이 동작을 보면 정확히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서브 에이전트가 사용자 선택이 필요한 결과를 생성하게 되면 서페이스 프로젝션을 통해서 버튼이 사용자에게 표시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면 해당 에이전트는 이 화면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입력은 인터페이스 브릿지와 유저 브릿지를 통해서 메인 OS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OS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LLM을 호출하기 전에 현재 대기 중인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 이 대기 에이전트가 존재한다면 사용자 선택은 해당 에이전트의 위임자에게 직접 라우팅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LLM 호출은 생략되고 이 메커니즘을 저희는 휴먼 인 더 루프 게이트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조 전체의 인터페이스 브릿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사용자 맞닿아 있는 프론트엔드 계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저 브릿지나 에이전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의 백엔드 라우팅 계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브릿지는 사용자와 OS 간의 입출력을 중개하고 에이전트 브릿지는 OS와 서브 에이전트 간의 작업 위임과 결과 반환을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용자와 OS 에이전트 간의 직접 상호작용하고 서브 에이전트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노출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용자는 하나의 OS와 대화를 한다는 단일 경험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형태는 다양한 결과와 인터페이스를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에이전트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표준 이벤트를 기반으로 출력과 입력을 전달하는 교체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추상 계층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에이전트는 인터페이스 구현을 알 필요가 없이 표준 이벤트만 발생하고 이 인터페이스 브릿지는 이를 각 환경에 맞는 사용자 경험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또한 서페이스 프로젝션이나 듀얼 패스 구조를 통해 시각적인 결과를 즉시 전달하게 되면서도 대화 맥락은 이 메인 OS 수준에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입력은 인터페이스 브릿지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휴먼 인 더 루프 게이트와 연동되어 필요하면 LLM 호출 없이 직접 라우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복잡한 내부 동작을 사용자에게 노출하진 않으면서 일관되고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Q&A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온톨로지는 저희가 각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로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저의 정보를 저장할 때 온톨로지 기반으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불러올 때도 온톨로지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축해서 가져오는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하에서는 그것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 상황에서 그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계속 대기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람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또 재질문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객관식 안에서도 이제 추천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도. 물론 이것도 타임아웃 정책이나 자동 진행 여부는 이게 설정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을 위임하는 것을 OS 에이전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들도 가능한가요? 네, 다른 에이전트들도 서로에게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는 것을 모두 OS 에이전트가 하게 되면은 OS 에이전트 측에서도 병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한 에이전트에게 몰아주게 되면 또 그만큼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 에이전트가 각자 필요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서 다른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유저 브리치와 에이전트 브리치가 이제 인터페이스 브리치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터페이스 브리치는 사용자에게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조금 더 정리하는 계층이라고 하면은, 유저 브리치나 에이전트 브리치는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할 때 어떤 에이전트에게 라우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층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브리치는 좀 보여주는 쪽을 담당한다고 하면은, 유저 브리치와 에이전트 브리치는 그 뒷단에서 기록이나 대화 맥락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쪽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OS 에이전트가 뭔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저 브리치가 그 컨텍스트 주입하는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 대화 목록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 전체를 주입하게 할 수는 없고 토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대화 목록은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그 외에 산출물이나 작업 이력 같은 것들은 이제 메타 정보만 이제 압축된 형태로 제공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딩 에이전트가 특정 모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코드 전체를 이제 컨텍스트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생성했음 같은 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고, 어디에 이제 그 코드가 되어 이제 패스 이제 정보만 전달을 하고 필요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읽어서 이제 컨텍스트에 알아서 주입하는 그런 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듀얼 패스에서 이제 두 번째 경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이제 UI에서 즉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이제 시스템의 대화 연속성이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 요약을 OS 맥락에 기록을 해야 추후에 이제 다시 사용자가 비슷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어지는 대화 맥락을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음성 안내라든지 후속 초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듀얼 패스의 두 번째 경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